전설야담 특집 묘하고 이상한 이야기 6편을 모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재생됩니다. 전설야담 돌담에서 나온 올해 묵은 항아리. 강원도 정선 고을에서 농사지으며 사는 농부 전씨는 한 가지가 늘 신경 쓰여서 볼 때마다 갈등했습니다. 그건 바로 그가 경작하는 밭 가운데에 있는 오래된 돌담이었는데 가로 뻗어져 있어서 농사에 상당한 불편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돌담이 언제부터 쌓인 것인지 알지 못했고 그냥 눈의 가시 같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 돌담을 쌓았을까? 전씨가 마을 사람에게 물어봐도 누구 하나 돌담의 내력에 대해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전씨는 불편을 참으며 지내다가 마침내 거추장스러운 돌담을 헐어버리기로 결심하고 날마다 몇 개씩 치웠습니다. 돌담을 치우니 농경지가 조금씩 늘어났지만 한편에 옮겨 쌓아둔 돌들이 마치 자신을 원망하는 듯 싶어서 전씨는 좀 찝찝해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을 보낸 어느 날 밤 작은 돌들이 하나씩 모이더니 거대한 돌인간으로 변해 사람처럼 성큼성큼 걸어서 전씨를 공격했습니다. 움직이는 돌에 깜짝 놀라고 크기의 위압감에 눌린 전씨는 돌무더기에 깔려 죽을 것 같아 비명을 지르다가 문득 잠에서 깨었습니다. 다행히도 꿈이었습니다. 우휴, 간 떨어지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날이 밝자 전씨는 그동안 손으로 들어 나르고 발로 차며 쌓은 돌무더기 앞으로 가서 공손한 자세로 말했습니다. 이 담을 쌓은 조상님, 죄송합니다. 농사를 위해 부득이 옮겼으니 너그럽게 용서해 주소서. 이후 전씨는 돌담을 허물 때 짜증내지 않고 나름 정성스럽게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찝찝했던 마음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이왕 하는 일 즐겁게 하자. 이튿날 아침을 일찍 먹고 전과 다름없이 돌담을 하나씩 파냈으나 호미 끝에 무엇인지 걸려 잘 파이지를 않았습니다. 여지껏 이런 일이 없었는데 웬일이람? 전씨가 온 힘을 다해서 돌 아래를 파보았더니 항아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낡기 낡은 항아리는 뚜껑이 밀봉된 상태라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귀신 항아리 아닐까? 항아리를 본 순간 전씨는 항아리에서 귀신이 뛰쳐나올 것처럼 느껴져 두려운 나머지 돌담 한쪽 구석진 곳에 조심스레 놓아두고 잠시 쉬었습니다. 다시 파묻어야 하나? 아니면 돌무더기 안에 넣어야 하나? 전씨가 항아리 처리를 두고 갈등할 때 이웃에 사는 노총각이 지게를 지고 나무하러 가는 모습이 보이기에 전씨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여보게, 여보게. 잠깐만 이리 와보게. 노총각이 무슨 일인가 하는 표정을 지으며 다가오자 전씨는 조금 전에 돌담을 헐다 호미 끝에 뭔가 걸려서 온 힘을 다하여 잡아당기니 항아리가 나왔다면서 말했습니다. 땅속에서 귀신 단지같이 생긴 항아리를 하나 캤는데 이게 뭔지 자네가 한번 열어보겠는가? 왜 직접 그 항아리를 열지 않으시나요? 노총각이 반문하자 전씨가 답했습니다. 오래 묵으면 귀신 생긴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나는 이미 손을 댔기에 조심하는 걸세. 그 말에 노총각이 망설이자 전씨는 무엇이 나오든 좋은 것이라면 절반씩 나눠 갖자면서 노총각에게 항아리를 어서 깨보라고 권했습니다. 항아리에 돈이 들어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칭찬이 아이를 춤추게 하듯 돈의 유혹은 가난한 나무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노총각은 행여 귀신이 옮을까 겁이 나서 조심조심하며 가지고 있던 지게작대기로 항아리를 힘껏 내려치고 재빨리 물러섰습니다. 정말 귀신이 나타나면 달아날 준비를 하기 위함이었지요. 전씨 역시 노총각의 움직임에 맞춰 항아리가 깨지기 직전 뒤로 물러섰습니다. 작대기에 맞은 항아리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깨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부서진 항아리 속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금사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라기는 부스러진 사라를 가리키고 금사라기는 사라기같이 작은 알갱이 금가루를 이르는 말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항아리에서 황금이 나오자 두 사람은 눈이 휘둥그레져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도깨비가 모아놓은 금싸라기 아닐까? 옛날에 도적이 감춰둔 것일 수도 있죠. 두 사람은 일단 흩어진 금사라기를 주워 담을 수 있는 대로 모은 다음 각자 절반씩 나눠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시기는 일제가 폭정을 일삼던 1933년이라 두 사람은 혹시라도 소문나서 들키면 안 좋은 일을 당할까봐 염려했습니다. 이런 심정은 전씨와 총각 모두 같았기에 전씨가 대표로 나서서 항아리에서 얻은 금사라기 전부를 조선 총독부 정성군 열양지소에 신고했습니다. 일본 순사는 정말이냐고 몇 번이나 되물으며 금사라기를 받았고, 그래도 의심스러운지 순사는 현장 답사한 후 총독 부본부에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독립운동 자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였지요. 전씨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일하면서 때때로 자진 신고를 후회하며 지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1934년 5월 일본 순사가 전씨에게 습득한 분실물을 되돌려 줄 테니 찾아가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전씨가 되돌려받은 금싸라기는 신고했을 때보다 크게 줄어든 4분의 1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황금이 제법 많았기에 전씨는 그걸 팔아 문전옥답을 장만했다고 합니다. 문전옥답은 집 가까이에 있는 기름진 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전씨가 금싸라기로 좋은 땅을 산 뒤 금싸라기 땅이라는 말이 널리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금싸라기로 산 땅이란 뜻이었지만 나중에는 매우 쓸모 많은 위치에 있는 소중한 땅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강원도 정선군에 전해오는 민담을 바탕으로 내용을 보완해 각색했습니다. 전설야담. 미모의 명기, 못생긴 후초 그 사이. 내성에는 관청과 관속의 집이 있고 평민들은 모두 외성에 모여 산다. 주몽 때 만든 성묘는 허물어졌으나 성토가 남아있고 여염집들이 매우 많다. 큰 강을 낀 남쪽에는 해마다 봄과 여름이면 아낙네들이 말리는 빨래가 신미나 되는 강변에 반짝거리고 빨래 방망이 소리에 갈매기와 오리가 놀라서 날아간다. 거리에는 집들이 즐비하고 시장에는 상가가 번화하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중환이 쓴 팽리지에 따르면 평양의 배송은 강가에 있는 마을 중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백리에 달하는 넓은 들과 장사대가 드나들 수 있는 큰 강물이 있는 까닭입니다. 조선 말역 그 외성에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옥경준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외아들 옥경준에게 미모 뛰어난 며느리를 일찍 짝지어 주었습니다. 며느리 조씨는 미인이며 마음이 어질고 정숙한 요조숙녀였기에 시부모의 사랑을 받았으나 어찌된 일인지 정작 남편으로부터는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부모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후에는 남편의 방탕한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옥경준은 허구한 날 술집 여자들과 어울리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보름이 지나도록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씨 부인이 참다 못해 어느 날 남편에게 주색을 멀리하고 집안일을 보살피라고 간곡히 권유하자 옥경준은 벌컥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게 그런 말을 하려거든. 우리는 저승에 가서나 만나는 게 좋겠소. 말을 마친 옥경준은 소매를 떨치고 집을 나간 후 반년이 넘도록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생과 부가 된 조씨 부인은 우라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옥경준은 집으로 돌아와 친척과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때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의분을 참지 못해 분개하여 말했습니다. 자네 부인은 용모 아름다운 현모양처였거늘 자네는 어찌하여 그런 부인을 마다하고
더럽고 저속한 술집 계집들과 어울려 지낸단 말인가. 나는 도무지 자네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네. 그에 대해 옥경주는 즉각 답했습니다. 자네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만 내게는 나만의 취향이 있다네. 이른바 덕행이는 여염집 부녀들은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 같아서 데리고 놀 맛이 없다네. 그에 비해 술집 여인들은 갖가지 애교가 많아서 같이 노는 재미가 느껴져 좋지. 그러니 자네는 그리 알고 두 번 다시 내 행동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말게. 친구는 자신의 충고가 무시당하자 주변 사람들에게 옥경준의 나쁜 성격을 널리 알리면서 누구든지 딸을 주게 되면 인생을 망치게 될 것이라고 소문냈습니다. 그런 탓에 옥경준이 재치를 얻으려 했으나 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에 옥경준은 평양 부중으로 사람을 보내 큰 돈을 주고 어여쁜 기생을 데려오게 해서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다고 내가 못 놀 것 같더냐. 옥경주는 얼굴 반반한 기생첩에 치마폭에 쌓여 몇 달을 집안에서만 지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염증을 느끼더니 밖으로 나가 술집 계집들과 놀았습니다. 질투가 심한 기생첩은 그런 옥경준에게 투정을 부렸고 옥경준은 험하게 소화됐습니다. 돈 받고 팔려온 주제에 무슨 잔소리야. 그러면서 발길질하자 기생첩은 상심하여 화병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이 일이 평양 전체에 소문나면서 이후 옥경준에게 딸을 주려는 사람은 물론 첩이 되려는 기생조차 일절 없었습니다. 옥경준은 중매쟁이를 내세워 적당한 색시를 구하려 했으나 모두가 외면할 때 이웃 동네에 사는 선우 시집 딸이 과부가 되어 친정에 돌아와 있다가 자원하고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염려하며 말렸지만 선우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옥경준은 처음에 자원자가 있다는 말에 반색했다가 인물이 형편없는 30대 중반 과부라는 말에 실망했습니다. 그렇지만 하인들이 틈틈이 재물을 훔치는 등 집안이 엉망이었기에 살림꾼을 들여놓는다는 심정으로 혼례를 감행했습니다. 어허, 술에 힘이 필요하구나. 첫날 밤을 치르기 전에 옥경준은 술을 마셨습니다. 신부 얼굴을 보니 맨정신으로는 성욕이 일어나지 않은 까닭입니다. 가까스로 첫날 밤 도사를 성공한 옥경준은 최소한의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며 단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집을 나가서 술집 여자들과 어울려 놀다가 한 달 만에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선우 씨는 불평하지 않고 남편을 정성스레 대했습니다. 옥경준은 조금 의아해하며 다시 집을 나가 술집에서 놀다가 며칠 만에 돌아오기를 반복했고 선우 씨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우 씨는 남편의 외도를 신경 쓰지 않고 집안일을 돌보면서 생산에 몰두했습니다. 여름에는 목화 농사와 양잠을 하고 겨울에는 실을 뽑아 옷감을 만들어 시장에 팔았고 그 돈으로 밭을 사서 과수원을 만드는 등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옥경준은 모처럼 한이불에 들어갔을 때 아내에게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조금도 질투하거나 불평하지 않으니 참으로 장하오. 집안 살림을 잘 꾸리는 것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자신의 바람길을 용인해 주는 것에 대한 감동의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선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남편이 밤낮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죽었기에 한이 됐습니다. 남자는 종종 바깥바람을 쏘여야 세상 물정을 알게 되고 마음도 트이는 법이지요. 저는 괜찮으니 집안 걱정을 조금도 하지 마시고 마음껏 놀다 오세요. 아내가 이리 말하자 옥경준은 더욱 활개를 치며 놀았으나 서너 달쯤 지나서 무식한 술집 여자들에게 실증을 느꼈습니다. 하여 두쟁이 노파를 찾아가 어느 정도 학식이 있고 가무에 능한 미녀 명기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두쟁이는 평양 남쪽 기슭탁전골 백노파 집에 절세 미녀 명기가 있다면서 말을 흐렸습니다. 자, 이 돈을 받고 내게 소개시켜 주시구려. 구미가 당긴 옥경준은 목돈을 두쟁이의 손에 쥐어주며 소개를 부탁했습니다. 두쟁이는 입을 함지 방만하게 벌리며 좋아했고 두 사람은 그 길로 백노파 집을 향했고
옥경주는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윽한 묵향과 기품 있는 실내 장식에 입을 벌리며 감탄했습니다. 주인되는 백로파는 두쟁이로부터 말을 전해 듣고는 옥경준을 바라보며 알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막내 소월은 지금 노름에 불려가고 없으니 먼저 소화와 노시지요. 백로파의 권유에 옥경준이 고개를 끄덕이자 소화가 나타났는데 미모가 뛰어남은 물론 행동거지에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한 명기의 품격에 옥경준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바라보다 뭔가 각오한 듯 말했습니다. 미인 중에 미인이구려.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집을 결코 떠나지 않겠소. 그날 옥경준은 소화가 따라주는 감옥노를 마시며 천상의 행복을 즐겼고 많이 취하자 소화방에서 함께 잠잤습니다. 옥경준은 소화를 껴안으면서 한평생 떨어지지 말자고 말하는 등 홀딱 빠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옥경준이 눈을 뜨고 계집 하인이 가져온 인삼차를 마실 때 백로파가 와서 화대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값이 예상보다 컸습니다. 진짜 명기는 값이 다르구나. 옥경준은 편지를 쓰고 인장을 찍어주면서 자기 집에 가서 받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소월이 와서 옥경준에게 인사했는데 소화와는 분위기가 다른 미모의 청초한 명기였습니다. 소화가 장미라면 소월은 백합이었습니다. 옥경준은 둘째 날 소월의 악기 연주를 듣고 함께 자면서 두 사람 모두 차지하고 싶다는 욕망을 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백로파가 들어와 청구한 소월의 화대를 보고 옥경준은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비싸게 치른 소화보다 5배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옥경준은 감히 물어보지 못하고 전날처럼 편지를 써주며 이후 날마다 두 여인과 논의롭습니다. 백로파는 한 달에 한 번씩 거액의 생활비를 청구했고 그때마다 옥경준은 편지를 써주어 처리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2년이 흘렀으며 소화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즈음 자금 결제용 편지를 보내면 비녀나 가락지 같은 금은 패물로 대신하더니 다음 달에는 옥감과 소화로 대신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옥경준이 하인을 불러서 물어보니 하인은 품에서 책 한 권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그동안의 지출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란 말이냐? 놀란 옥경준이 묻자 하인은 눈을 한번 껌뻑하고는 노는 물론 집까지 팔아서 남은 재산이 없다고 답한 후 떠나버렸습니다. 그달 말 백로파가 옥경준에게 받은 청구서를 그의 집으로 보냈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로파는 태도를 바꿔 옥경준에게 돈을 구해오라며 내쫓았습니다. 졸지에 쫓겨난 옥경준이 자기 집으로 가보니 다른 사람 문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 살던 사람은 어디로 갔소? 옥경준이 물었으나 모두 선우 씨의 행적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충격받은 옥경준은 처갓집을 찾아갔지만 그곳에서 도리어 딸을 내놓으라는 아우성을 듣고 허겁지겁 달아났습니다. 할 수 없이 백로파 집으로 돌아가니 대문이 잠긴 채 집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갈되었게 된 옥경준은 평양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거지로 전락했습니다. 편하게 살아온 방탕아의 걸식 생활은 그야말로 참담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베푼 적 없는 삶이었던지라 동량조차 쉽지 않았고 다 떨어진 무명 옷으로 추위를 견디며 2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기와집 안으로 들어가 구걸하다가 그 집 하인에게 밥주걱으로 뺨을 얻어맞았습니다. 집 밖으로 내몰린 옥경준은 은근히 화가 난 나머지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굶어 죽느니 도둑질하여 배부르게 먹어나 보고 죽자. 그날 밤 옥경준은 담을 넘어 그 집 부엌으로 가서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선반 위에 있는 옹배기를 실수로 건드려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에 하인들이 달려와 침입자를 붙잡은 다음 마당에서 훔신 때렸습니다.
하인 한 명이 지필묵을 가져다 주면서 도둑질 자백서를 쓰라고 하기에 옥경주는 마지못해 썼습니다. 옥경주는 곳간에 갇혔고 이튿날 마당으로 끌려가 신문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복간이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귀에 익어 눈을 들어보니 일찍이 자기 집 살림을 맡아보던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내 선우 씨가 옷을 잘 차려 입은 채 앉아 있고 그 양편에는 한때 사랑했던 기생 소아와 소월이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이내 현실임을 깨달은 옥경준이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을 때 선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날에 내가 당신의 방탕한 짓을 말렸다면 전번 아내들처럼 당신 손에 맞아 죽었을 테지요. 하여 생각다 못해 따로 살 방침을 세웠는데 당신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소중한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 신세로 살다가 도둑질까지 하다니 이게 무슨 망신인가요? 그러면서 선우 씨는 자신이 살아온 내력을 설명해 줬습니다. 옥경준이 허랑방탕한 짓을 일삼는 동안 송내로 이사하여 직접 공장을 차려 여러 직공과 함께 부지런히 일해 큰 돈을 벌었는데 이 재산은 옥경준과 아무 관련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늙어 죽을 때까지 돈에 일절 손을 대지 않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는다면 이 집에 살게 해주겠노라 말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들은 옥경준은 크게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선우 씨에게 복종하겠다는 서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집에서 아내와 두 첩을 데리고 집에서만 지내며 살았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여장부 선우 씨 덕분이니 선우 씨는 남편의 행실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전 재산이 사라지리라 우려하여 남모를 계획을 짰습니다. 술집마저 실증나면 뚜쟁이를 찾아가겠지. 이렇게 판단한 선우 씨는 두쟁이에게 돈을 주고 백노파를 소개하게끔 했으며 한양에서 미녀기생 둘을 사다가 백노파로 하여금 옥경준을 사로잡아 돈을 빼앗도록 했습니다. 그 돈은 백노파의 손을 거쳐서 도로 선우 씨에게로 돌아왔으며 옥경준이 걸식하는 내내 항상 사람을 시켜 은근히 도와주었고 하인의 밥주걱 사건도 분노를 유발해 도둑질하게 만들려는 의도된 일이었습니다. 예컨대 선우 씨는 절박한 가난 체험만이 해결책이라고 판단했기에 옥경준이 빈털터리가 되어 고생하게끔 작전을 세우고 실행한 것입니다. 아내로서 질투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아이가 없었기에 선우 씨는 대범하게 기생첩이 낳은 자식까지 품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종 황제 치하인 대한제국 마렵에 있었던 일이라고 전합니다. 전설야담 신랑에게 닥친 위기. 옛날 어느 고을의 형리사령이 일이 생겨 서울에서 대감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많이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길가에 쓰러져 잠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한밤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을 보고 걱정했습니다. 그 시각에 집으로 돌아가다간 필시 술라군에게 붙잡혀 고통을 당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어디 숨어서 밤을 지낼 곳이 없을까?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마침 길옆 담장 한쪽이 무너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담장 안에 숨어 있다가 날이 밝으면 얼른 출발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담을 넘었습니다. 안을 살펴보니 그곳은 어느 양반 대갓집 후원들이었기에 덜컥 겁이 나고 불안해졌습니다. 들키면 도둑으로 몰릴 가능성이 큰 까닭이었지요. 그는 근처의 큰 나무 위로 급히 올라가서 웅크리고 앉아 어서 빨리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직후였습니다. 동쪽에서 대갓집 규수로 보이는 한 처녀가 후원으로 와서 계단에 앉을 무렵 누군가 담장 넘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 총각이 다가와 처녀 옆에 앉았습니다. 처녀와 총각은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서로 희롱하며 놀더니 문득 처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떡하죠? 내일이면 나는 혼례식을 올리고 신랑을 따라 시집가야 할 터인데 그럼 우린 다시 만날 수 없잖아요.
그 말에 총각은 한동안 묵묵히 있다가 처녀를 껴안으면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나에게 좋은 계책이 있으니 내 말대로 차질 없이 행하면 좋은 수가 생길 것이요. 좋은 수가 있다고요. 그게 뭔가요? 어서 말해보세요. 잘 들어요. 내가 삼노끈을 준비해 줄 테니 첫날 밤에 자지 않고 있다가 신랑이 잠들거든 그의 음낭을 노끈으로 묶은 다음 끈의 한쪽을 방문 밖으로 내놓아요. 그러면 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노끈을 힘껏 잡아당기면 그는 죽게 될 것이요. 총각의 설명에 처녀가 그리하겠노라 약속하고 안으로 들어가니 총각은 다시 담장을 넘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사령은 충격적인 불륜에 놀랐고 이윽고 동이 트려하자 나무에서 내려와 다시 담장을 넘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어떤 집인지 알아보고자 대문으로 가보니 이케아는 재상의 댁이었습니다. 이름난 재상집 딸이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 새 신랑을 없애려 하다니. 사령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우연히 본 장면으로 인해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자신이 모시는 대감이 불러 달려가니 내일 아침 일찍 예물을 전할 일이 있으니 늦지 않게 대령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이튿날 일찍 사령이 기다리고 있자 대감이 선물을 건네며 전하라고 하는데 그 집은 바로 지난밤을 지새운 그 재상댁이었습니다. 사령은 예물을 가져가서 전한 후 온종일 그 댁에서 얼쩡거리며 혼례 절차를 구경했습니다. 어느덧 밤이 되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도 사령은 친척 손님처럼 보이며 그 댁에 남아 동정을 살폈습니다. 밤이 깊어졌을 때 마침 신랑이 측간에 가기 위해 초롱을 들고 혼자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령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생각하고 급히 앞으로 나아가 절을 올리고는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부디 잠들지 마시고 밤을 새우면서 조심하십시오. 신랑은 남모르는 사령이 뜬금없는 말을 하자 황당해하며 꾸짖었습니다. 너의 정체가 무엇이기에 미치광이 같은 소리를 하느냐? 어서 썩 물러가지 못할까? 신랑의 호통에 사령은 다른 사람들이 알까 두려워 얼른 인사하고 그곳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방으로 돌아간 신랑은 옷을 벗고 신부와 나란히 누웠으나 조금 전의 말이 마음에 걸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말에 무슨 곡절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으므로 신랑은 일부러 자는 척하며 코를 골았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신부가 살그머니 일어나더니 손에 뭔가를 쥐고 신랑의 사타구니 사이를 더듬었습니다. 이때 신랑이 벌떡 일어나 신부의 손을 낚아채니 삼노끈이었습니다. 신랑이 무슨 짓이냐고 물었으나 신부는 입을 다물고 그저 벌벌 떨었습니다. 신랑이 이유를 말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부르겠다면서 계속 다그쳐 묻자 신부는 마지못해 통정한 총각과 모의하여 신랑을 죽이려 했다는 얘기를 털어놓고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신랑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삼노끈을 당신의 목에 걸고 누우시오. 신부는 용서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신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부는 체념하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노끈 한쪽을 방문 밖으로 내놓은 신랑은 눕지 않고 방 한쪽에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그로부터 시간이 좀 흐른 후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 외부인이 재빨리 노끈을 잡아당겼고 그와 동시에 신부는 커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신랑은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면서 내 놈은 누구냐? 라고 외쳤습니다. 문제의 바로 그 총각이었습니다. 외유의 사태에 당황한 총각은 동작을 멈췄고 신랑의 외침에 달려나온 사람들이 총각을 붙잡았습니다. 장인 장모 역시 달려왔는데 신랑은 방 안에 누운 신부를 가리키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물음에 신랑은 답하지 않고 이 혼인은 파혼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난 신부와 붙잡힌 총각을 통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집으로 혼자 돌아온 신랑은 집안 사람 누구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않은 채 그저 파혼했다고만 말했을 뿐 그대로 숨기고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신랑이 과거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참판 자리에 올랐을 때였습니다. 참판은 어느 날 초원을 타고 거리를 지나가던 중 낡은 도포에 홍갓을 쓴 사람을 우연히 보고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참판은 초원을 타고 지나가는 동안 그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마침내 하인을 시켜 그 사람을 불러오라 했고 얼굴을 확인하고는 반갑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 사람아, 그동안 보이지 않더니 어찌 이리 초라한 모습인가? 자네는 내가 누군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나는 자네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네. 참판은 이렇게 말하고는 하인에게 따로 지시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네. 여러 해 동안 못 보다가 오늘 우연히 길에서 만났으니 집으로 모셔서 잘 대접하도록 하게. 나는 일을 마치는 대로 집에 갈 것이니 속히 모시고 가게. 참판 말에 낡은 옷을 입은 나그네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으나 일단 하인을 따라 참판 댁으로 가서 좋은 음식을 대접받으며 기다렸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참판은 나그네를 불러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나를 모르겠는가?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에게 어찌 오늘이 있었겠는가? 그동안 나는 자네에게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늘 생각해왔는데 만날 방법이 없어서 안타까웠는데 오늘 천행으로 만나게 되어 기쁘다네. 참판 말에 나그네는 얼떨떨한 얼굴로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소인은 본시 형리사령으로 시골에서 살았사옵니다. 그러는 사이 여러 일로 수차례 서울에 온 적은 있으나 대감을 뵌 적은 없사오며 더구나 은인이라고 하신 말씀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말씀이옵니다. 이에 참판은 주위 사람들을 물리치고는 옛날에 혼례를 치르던 그 첫날 밤의 일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비로소 감격하면서 아뢰었습니다. 비록 세월은 많이 지났지만 소인이 그 당시 일을 어찌 잊겠사옵니까? 당시 신랑이 너무 위태롭게 생각되어 기회를 살펴 알려드렸는데 그때의 신랑이 지금 바로 소인 눈앞에 계신 대감이시라니 정말 놀랍고 황공하옵니다. 참판은 이후 그를 자신의 문화에 두고 재산을 늘려주면서 잘 돌봐주었기에 한때 시골 형리는 여생을 평안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전설야담, 음탕한 생녀, 양갓집 규수. 금방 해가 떨어지겠구나. 한 나그네가 어느 마을에 들어설 무렵 노을이 졌습니다. 나그네는 제법 큰 집을 찾아 주인을 불렀고 이내 한 노인이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길손입니다만 하룻밤 신세지고자 합니다. 나그네 요청에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문 못 들으셨소? 여기는 흉가라 안 돼요. 흉가인데 노인장은 어찌 지내시는지요? 나그네 물음에 노인이 체념하듯 답했습니다. 나야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집을 지킬 겸 그냥 사는 것이라오. 그대는 아직 젊으니까 목숨이 아깝거든 다른 집을 알아보구려. 노인은 거듭 손을 설레설레 내저으며 나그네를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물러서지 않고 말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몸이라 두려움이 없으니 오늘 밤 쉬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나그네의 당당한 고집에 노인이 물러섰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자고 가십시오. 당신이라면 오늘 밤중에 횡사는 안 할 것 같소이다. 노인은 나그네를 빈 방으로 안내해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무시오. 그리고 무서우면 언제든 이 집을 떠나도 좋소. 그러자 나그네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 무서운 소문이라는 게 대체 뭔가요? 여러 번 말씀하시니 호기심이 생겨 궁금해졌습니다. 노인은 나그네를 힐끗 보더니 그 집이 흉가가 된 내력을 말해줬습니다. 그 집은 본래 명문가였고 대감의 외동딸은
천하일색의 요조 숙녀인데다 부모를 잘 받드는 미덕마저 지닌 규수였습니다. 그래서 고을에서 역시 유명한 가문인 정씨 집안과 혼사가 오고 간 끝에 대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왁자지껄한 가운데 혼례식을 마치고 드디어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방에 들어간 신랑이 방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쳐다보자 신랑은 신부에게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음탕한 생녀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인물값을 한 모양입니다. 그 말에 신부가 울면서 부정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신부는 방에서 나와 신랑의 옷자락을 붙잡은 채 가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더러운 것. 그러나 신랑은 신부를 외면하고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신부 가족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으나 신부는 도무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밤새 울었습니다. 그러다 모두 잠든 새벽에 신부가 대들보에 목을 매달고 자결했습니다. 행복해야 할 첫날 밤이 졸지의 초상을 치러야 할 비극으로 바뀐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행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신부 부모가 뜻밖의 망신에 큰 충격을 받아 세상을 떠났고 집안은 순식간에 풍비박산이 됐습니다. 그 집에 들어온 다른 사람들도 역병에 걸리거나 원인 모를 죽임을 당하는 바람에 모두가 꺼리는 흉가가 됐고 8천쯤 되는 노인이 그 집을 지키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한 노인이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나는 별탈 없으니 눌러 살고 있어만 안타까운 일이지요. 나그네가 들어보니 신부의 죽음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신부가 결백을 강조하려 자진했음은 알겠으나 그 이유가 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나그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신부의 묘소는 어디에 있나요? 마음으로나마 신부의 넋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노인은 그렇게 말하는 선비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근처에 있는 신부 산소로 안내했습니다. 나그네는 신부 무덤 앞에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첫날 밤에 세상을 하직한 신부는 들어보시오. 한이 맺혀서 죽은 일에 딱하오만 그렇다고 애꿎은 남을 죽게 해서야 되겠소이까? 내가 당신의 원통한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할 말이 있거든 오늘 밤 내게 와서 말해주시오. 노인은 나그네의 손을 잡으며 따스한 위로에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신부 묘소를 찾은 손님이 아무도 없었는데 정말 고맙소. 나그네는 다시 한번 신부의 억울한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는 방으로 돌아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습니다. 집주인 노인이 조심스럽게 나그네 방에 다가가 장기침을 했습니다. 살아있으면 나오라는 신호였고 방에서 나그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잤소이다. 주인장도 잘 주무셨습니까? 살아계셔서 다행이구려. 별일 없는 게 정상이지요. 참, 그 신부가 거처하던 방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되요. 그 사건 이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오. 운 좋게 살아나셨으니 어서 이 집을 떠나시오. 노인이 거절했지만 나그네는 정중히 재차 부탁했습니다. 신부 방을 보여주시면 그 직후 떠나겠습니다. 나그네는 방을 보면 뭔가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간절한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이에 노인이 잠깐 생각하다가 나그네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나그네가 신부방에 들어가 보니 첫날 밤 금침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촛대의 초도 그냥 있었으며 달라진 게 있다면 먼지가 쌓여 있다는 점 뿐이었습니다. 쯧쯧, 이 방에서 무슨 억울한 일이 생겼단 말인가? 나그네는 먼지가 많이 내려앉은 이불을 조심스럽게 들어서 살펴보고 이어 요를 조심스럽게 살펴봤습니다. 나그네는 요의 중간쯤을 손으로 더듬으며 살피다가 깜짝 놀란 말투로 탄식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 말에 노인이 궁금한 표정으로 무슨 말이냐고 묻자 나그네는 요에서 꺼낸 녹슨 바늘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요 가운데에 부러진 바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자들이 요를 만들다가 부러뜨린 것 같소만 그게 뭐 큰 문제였겠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바늘 위에 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그네의 물음에 노인은 뒤늦게 그 말뜻을 알아차리고 놀라워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부분에 허리나 엉덩이가 닿는다면 더구나 신랑에게 눌려 압력이 한층 강하다면 따끔따끔 아픔으로 신부는 엉덩이를 들썩였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랬다면 신랑은 신부가 요분지라는 몸짓으로 오해했을 것입니다. 요분질은 남녀가 육체 관계를 가질 때 여자가 남자에게 쾌감을 주고자 아랫도리를 요리조리 놀리는 행위를 이루는 말입니다. 이로써 신랑이 신부를 생멸하고 오해한 연유가 밝혀졌습니다. 나그네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신랑이 지금 어디에 사는지 아십니까? 현재 이웃 마을 군수로 있습니다. 나그네는 그 길로 이웃 고을 원님으로 있는 정씨 신랑을 찾아가서 부러진 바늘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전에 신랑은 신부가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생녀임을 들킨 신부가 부끄러워 그랬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느닷없이 찾아온 나그네가 가져온 유에서 나온 부러진 바늘을 보고 신랑은 그게 오해였음을 깨달았고 신부가 결백을 밝히고자 죽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조금 성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그네의 조심스러운 말 속에는 신부가 요분질이 뭔지조차 모를 교수였을 것이라는 질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랑은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통곡했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눈물만 흘리던 신랑은 곧 신부 무덤을 찾아가 제수를 차리고 제문을 지어 올리고 참회하겠노라 말했습니다. 할 일을 마친 나그네는 다시 길을 나섰는데 암행 중이던 어사였다고 전합니다. 전설야담 옥감 도둑의 기막힌 꾀. 감찰 관직에 있는 조윤회가 조정의 명을 받아 창고 옆에 변소를 지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백성에게서 세금으로 거둬들인 옥감을 쌓아 보관했습니다. 어느 날 조윤회는 창고 근처를 지나던 중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고에 있는 옷감 수량이 장부에 적힌 수량과 맞지 않으니 이상하네. 옆에 있던 동료가 위에서 알면 불호령 떨어질 일이라며 말조심시켰습니다. 그래도 앞에 말했던 사람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하던 말을 계속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놈이 나라 살림에 손을 댄단 말인가? 조윤회가 몸을 숨기며 슬쩍 엿보니 창고의 옷감 수량을 책임진 관원들이었습니다. 한 관원이 혹시 잘못 계산하지 않았냐고 묻자 앞서 의심스럽다고 말한 관원이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닐세. 확인할 때마다 맞지 않았다네. 두 관원은 큰 문제라면서도 하여튼 들키지 않아야 한다며 입을 닫았습니다. 조윤회는 관원들의 밀담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고는 아무나 드나들 수 없고 물건을 빼내기도 어려울 텐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그 뒤로 조윤회는 창고 주변과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 동태를 은밀히 살폈습니다. 여러 사람이 창고에 들어갔으나 하나같이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그럴수록 조윤회는 의심의 소용돌이에 빠져 옷감이 줄어든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틈으로 창고지기 한 명이 다른 이들 시선을 피해 창고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놈이 아무래도 수상쩍도다. 조윤회가 숨어서 면밀히 지켜보는 가운데 잠시 후 창고에서 나온 창고지기는 잽싸게 바로 옆에 있는 변소로 들어갔습니다. 왜 저러지? 용변이 급한가? 조윤회는 빈손으로 나온 창고지기를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창고지기는 큰 용변을 보는지 제법 시간을 보낸 후 변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개운하다는 듯한 얼굴로
다른 사람들에 섞여 일했습니다. 창고지기 행동이 유난스러웠으나 옷감을 들고 나오지 않았기에 조윤회는 의심의 눈길을 거뒀습니다. 도둑놈인 줄 알았는데 아니로군. 그런데 묘하게도 그 창고지기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조윤회는 그가 범인이라는 직감이 들었기에 관원들이 퇴근한 후 점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윽고 날이 어두워져 창고 주변에 사람이 없자 조윤회는 창고 주변을 돌아봤지만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창고지기처럼 해볼까? 그는 창고 앞에서 바로 옆에 있는 변소로 들어가 봤습니다. 컴컴해서 그 안이 잘 보이지 않았기에 조윤회는 다음 날 다시 와봐야겠다고 작정하고 퇴근했습니다. 조윤회는 믿고 지내는 친구를 찾아가 옷감에 얽힌 그간의 일을 털어놓으며 도둑 잡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여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창고 주변을 살펴봤는데 아무 이상 없어 보였습니다. 이곳은 밖에서 침입할 수가 없어 보이고 아무래도 저 변소에 문제가 있을 것 같네. 동행한 친구의 의견에 따라 두 사람은 변소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촛불을 켜고 여기저기 둘러보던 중 친구가 손으로 한 곳을 가리키며 조윤회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좀 보게. 그곳에는 나뭇가지 몇 개가 얼기설기 놓여져 있었고 얼핏 벽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그냥 나뭇가지 아닌가? 아닐세. 사람이 뭔가를 가리려고 일부러 나뭇가지를 가져다 놓은 게 분명하네. 듣고 보니 그럴싸하기에 두 사람이 나뭇가지를 조심스레 거두어내자 작은 쥐구멍이 나왔습니다. 쥐구멍이 보기 싫어서 그랬나 보군. 친구가 헛웃음 짓는 순간 조윤회가 쥐구멍 안을 들여다보더니 놀라운 발견을 한 듯 말했습니다. 아니야. 자네 추측이 맞은 것 같네. 조윤회는 실마리가 보인다면서 친구에게 그 실을 잡아당겨 보라고 시켰습니다. 친구가 잡아당긴 실은 곧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끈은 옆 창고의 비단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구만. 이러니 옷감 도둑을 잡을 수 없었군. 두 사람이 옆 창고로 가서 점검해 보니 비단 한 필의 줄이 연결되어 이어진 끈을 당기는 대로 끌려 나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이튿날 조윤회는 사원부에 이 사실을 알렸고 그 창고지기가 끌려왔습니다. 사원부 장령이 어찌 감히 나라 살림에 손을 댔냐면서 추궁하자 창고지기는 움찔하면서도 죄가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소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옵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아뢰겠습니까? 간밤에 발견된 증거물인 실로 깬 비단을 내밀어도 창고지기는 뻔뻔하게 범죄를 부인했습니다. 나으리, 소인은 결코 창고 옷감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증거와 감시자 증언이 있음에도 거듭 부인하자 몹시 분노한 장령이 곤장을 치라고 명했으며 창고지기는 매를 몇 대 맞고서야 뒤늦게 자백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소인이 한 짓이옵니다. 어찌된 일인지 설명하라는 말에 창고지기는 눈물 흘리면서 실토했는데 그가 밝힌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변소에서 볼일 보던 창고지기는 구석에 쥐구멍으로 들락날락하는 쥐를 발견했습니다. 쥐는 모기를 나르기도 하고 실을 가져다 놓기도 했습니다. 그때 창고지기는 옷감 창고와 변소가 연결되어 있다는데 생각이 미쳤고 잘만 하면 비단을 훔칠 수 있겠다는 나쁜 꾀를 냈으며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옷감이 들어오는 날 틈을 내어 몰래 비단의 끈을 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변소로 가서 그 끈을 잡아당겨 비단을 빼냈고 옷에 감춰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만 훔치고 그치려 했으나 막상 비단을 팔아 목돈을 손에 쥐자 욕심이 생겨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기회를 봐가며 도둑질을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이실직고한 창고지기는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엄한 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창고에 쥐구멍이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쥐구멍이 소구멍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화를 막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면 큰 재앙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쥐 면내듯이란 속담도 있는데 남모르게 무엇을 조금씩 날라다 쌓아놓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 일화의 참고지기는 두 속담에 모두 해당하는 짓을 저질렀으나 고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 대가를 치렀습니다. 전설야담. 꽃을 사랑한 동자승. 옛날에 꽃을 무척 좋아하는 동자승이 있었습니다. 동자승은 날마다 다양한 꽃을 보며 행복해했는데 어느 날 노스님이 동자승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뭘까? 동자승은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꽃을 감상하기만 했을 뿐 단 한 번도 그런 의문을 품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그날부터 동자승은 가장 아름다운 꽃이 뭔지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자기가 현재 있는 작은 절보다 훨씬 큰 사찰을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람들이 부처님에게 많이 바치는 꽃이 가장 예쁘리라 판단한 까닭입니다. 동자승은 그곳에서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흰 꽃을 바쳤고 어떤 사람은 노란 꽃을 바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빨간 꽃을 바치면서 저마다 복을 빌었는데 모든 꽃이 예뻐 보였습니다. 어떤 꽃이 가장 예쁜지 판단할 수가 없네. 동자승이 울상을 지으며 난감해할 때 그 절에서 수행 중인 스님이 무슨 일로 그리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냐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에 동자승이 말했습니다. 가장 예쁜 꽃을 찾고 있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법당에 계신 부처님에게 물어보라며 웃었습니다. 동자승은 승려가 시키는 대로 법당 안으로 들어가 큰 절을 올린 다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처님, 세상에서 어떤 꽃이 가장 예쁜가요? 부처님은 수인을 한 채 가벼운 미소로만 대답했습니다. 수인은 양쪽 손가락으로 깨달음의 내용이나 활동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시를 이루는 말입니다. 미소 짓게 만드는 꽃이란 뜻인가? 불상의 미소를 이렇게 받아들인 동자승은 다시 법당 밖으로 나와서 꽃을 보는 사람들 얼굴을 살폈습니다. 사찰들이나 근처 야산에 핀 꽃을 바라보는 사람들 시선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각기 이런저런 꽃을 보며 모두 미소 짓고 있었으므로 어느 꽃이 특별히 사랑받는지 알기 힘들었습니다. 직접 물어보는 게 낫겠어. 동자승은 석가탄 신의를 맞이해 사찰에 온 신도들에게 다가가서 차례로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꽃이 가장 예쁜가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동백꽃, 어떤 이는 장미, 어떤 이는 붕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더욱 답답해진 동자승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자 누군가 동자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꽃 축제에 가보면 알 수 있지 않겠니? 때마침 마을 한쪽에서 여러 꽃들을 장식하고 봄을 즐기는 꽃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동자승이 서둘러 그리로 가니 몇몇 여인이 꽃을 따서 냇물에 띄워보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냇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수국, 모란, 금낭화, 길래꽃 등을 보면서 동자승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모두 가장 아름다운 꽃을 택했을 텐데 한 가지 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네. 동자승은 허탈한 마음이 되어 자신이 머무는 작은 사찰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걸으면서 문득 여름에 피는 연꽃을 떠올렸는데 어딘지 모르게 정답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연꽃은 비록 더러운 진흙에 몸을 담그고 있어도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는 데에 생각이 미치자 더욱 그랬습니다. 동자승은 노스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 뛰었습니다. 그러다 돌부리에 걸려 까당 넘어졌습니다. 동자승은 너무 아파서 울고 싶었으나 사람들 시선이 있어서 꾹 참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때 근처에 서서 뭔가를 기다리는 소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자승이 소녀의 눈길을 따라 가보니 저 멀리 언덕이었습니다. 궁금함을 느낀 동자승이 또래로 보이는 소녀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뭘 보는 거야? 아니면 누구 기다리는 거야? 그 물음에 소녀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빠를 기다리는 중이야. 억울한 일로 옥에 갇히셨는데 오해가 풀려서 석방되셨대. 너무 다행스럽고 행복해. 이렇게 말하는 소녀의 눈에 눈물꽃이 피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였기에 순간 동자승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슬픔이나 기다림 후에 피어나는 눈물꽃이라는 사실을. 하여 동자승은 노스님을 배웠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얼굴에 핀 눈물꽃이 가장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러자 노스님은 만면에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용케 깨우쳤구나. 그렇단다. 세상에서 가장 보기 좋은 꽃은 행복하거나 즐거워서 드러내는 웃음꽃이고 가장 아름다운 꽃은 기다림 뒤에 피어난 눈물꽃이란다. 소중함과 간절함이 담긴 귀한 꽃이지. 그러면서 노스님은 그렇지만 세상 모든 꽃은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고 사람 역시 개인적 감정이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예쁘게 생각하는 꽃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스님의 말에 동자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박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절에 맞춰 피는 대부분 꽃이 예뻐 보였던 일이 생각났기에 그랬습니다. 이후 동자승은 종이꽃 만드는 장인이 됐다고 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